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가디언의 견해, 소프트파워 강국은 보기보다 어렵다란 제목의 영국 가디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전 세계가 한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 많은 나라 중에 한류에 가장 집중하는 나라가 영국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표 매체 가디언지에서 이번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는데 내용이 참 진지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대중음악과 TV 드라마는 진지한 국가적 사업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공공외교는 어떤 형태로든 매우 중요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중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 26개가 추가되었습니다. K-POP 밴드 방탄소년단이 국제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올여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시아를 휩쓴 한류는 런던 V&A에서 열린 새로운 전시회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서양에도 강타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엄청난 사업입니다. 최근에 책인 새우에서 고래로는 한국을 큰 고래들에 둘러싸인 작은 생물로 묘사한 옛 속담을 바탕으로 비참한 빈곤과 트라우마에서 승리한 전의 상승을 이 책에서 포착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경제, 기술, 특히 문화에서 이제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 정부의 소식통은 소프트파워가 나만의 핵무기라고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1980년대 후반 소프트파워라는 용어를 만든 조세프 나이는 국가의 문화, 정치적 가치 및 외교정책에 달려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소프트파워를 구축하는 것은 하드파워에 필요한 탱크와 폭탄을 모으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아직 블랙핑크나 설국열차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문화 프로젝트를 세세하게 관리하려는 중국의 결의는 외국 관객에게 어필하는 능력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조세프 나이 교수는 그것이 민족주의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당 통제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 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적인 한국은 부분적으로 영국 문화원과 같은 영국의 이니셔티브 모델을 따르는 팔짱을 끼는 접근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그들을 생산한 국가의 아첨하는 콘텐츠를 거의 비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널리 반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곳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무시무시한 잔혹함과 불평등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이 전략은 소프트파워가 정부나 국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문화적 거물이라는 위상의 기원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시민사회가 세계에 더 많은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수천 명의 예술가와 연예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과 예술적 독립을 가꾸고 장려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은 외교적 진보함이 벗겨지고 무력이 다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강자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하드파워의 궁극적인 형태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비디오 연설은 전쟁 지도자의 역할,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유를 만들었고 심지어 반항적인 유머까지 보이며 모든 다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중무기를 계속 공급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프트파워는 정의하기도 어렵고 마스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는 한국 대중문화 한류가 강세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K-POP과 K-콘텐츠는 한국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영화가 한국 영화 아가씨와 마더라는 기사까지 났습니다. 그러던 중 가디언지에 실린 오징어 게임, 블랙핑크, 김치전까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모든 세상에서 영국과 미국 문화가 한류에 밀렸다는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는 최신 K-POP 센세이션으로 K-POP 콘서트 티켓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순간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칼럼니스트 조이 윌리엄스는 우리 아이는 조카와 함께 블링크입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언론이 항상 가장 성공적인 한국 걸그룹이라 부르는 블랙핑크의 팬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팔로잉되는 아티스트로서 이젠 그녀들에겐
국가적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받는 그룹은 방탄소년이라고 덧붙입니다. 윌리엄스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가장 성공적인 한국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가장 성공적인 드라마인 경우에는 이제 그 드라마로 끝이다라는 의미이지만 K드라마는 마침표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강세를 의미하게 만듭니다. 윌리엄스는 K-팝과 K-드라마는 이미 단일 국가이자 특정 문화인 한국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형용사 한국적인이란 단어가 더 이상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설명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스는 영국인과 미국인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합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대중문화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매료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틀즈와 할리우드는 국제사회를 매혹시킨 좋은 예입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왜라는 윌리엄스는 다소 유머스럽게 말합니다. 결국 왜 한류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란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앵글로스피어는 영어권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오늘날 긴밀한 정치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이제 앵글로스피어는 세계적인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이 K-팝 콘서트에 가려고 400파운드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김치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참 후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K-팝을 모르면 유행에 둔감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 친구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열렬한 팬이라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탄소년단과 한국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나는 다스머스 대학의 많은 미국 학생들이 기생충, 오징어 게임, 미나리, 지금 우리 학교는 킹덤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다스머스에서 가르치는 제 친구가 미국 여학생 중 한 명이 K-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동료 교수도 K-팝의 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기뻤고 동시에 강한 라이벌 의식을 느꼈습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식인인 사사키 야스오는 최근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토대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한국인 지인도 많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어 사사키는 이제 일본 학생들은 한국 K-팝 음악과 한국 문화에 푹 빠져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자주 갔던 이유를 이해했다. 나에게는 양국이 배워야 할 문화 외교의 좋은 본보기였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문화적으로 멀어진 것을 보니 유감스러웠다라고도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대단한 칭찬을 하면서 그것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만들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공감됩니다. 일본에서 계속 주장하는 한국의 한류는 정부 주도하에 돈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과 완전히 상충되는 주장이라 이 기사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중국처럼 정부가 간섭하거나 재단하려고 하면서 소프트파워를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절대 한국 소프트파워를 따라갈 수 없다는 주장도 합리적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정말 세세하게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지적하고 있어서 좋은 칼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젤렌스키를 칭찬하는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이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원인의 중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쟁이 종식된다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한국도 이렇게 어렵게 키워놓은 소프트파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쪽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소프트파워를 올려놓으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프트파워도 경제, 외교, 국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후진국이었다면 소프트파워는 절대 높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부러워하고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은 뿌듯한 일이지만 요즘 같으면 찝찝한 뒷맛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영화 TV 프로그램은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 외에도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등 권위 있는 국제영화상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등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 등 수많은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K-POP 가수들과 한국 영화 감독 배우들이 문화대사로서 훌륭한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소수의 한국 정치인만이 외교에서 해낸 일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중문화 스타들의 최근 성과가 문화 외교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노래, 춤, 무대 공연을 매우 잘합니다. 이제 그들의 비범한 능력은 국제적인 명성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POP과 영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의 강국이 됐다는 기사를 보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한국의 정치인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여줄 때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정말 선진국의 문턱 밖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갈 찰나에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몇 개월 전만 해도 세계의 언론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반도 정세까지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오직 한류만이 아직 건재하고 있는 느낌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자칫 정치가 한류까지 흔들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제가 한류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외신 소식을 꾸준히 전하면서 정말 남들보다 외신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지만 요즘처럼 외신에서 외교 정치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이지 못한 기사를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